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첫 번째 시간에 집값 메커니즘 알아봤죠? 수요와 공급, 금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좀 더 실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좀 해보고요. 정책,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흐름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시장과 정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로 보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자체와 시장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잡는지 그 방법을 보셔라고 제가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과만 보지 말고, 부동산 시장의 분석은 이렇게 하고 정책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과 2025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흐름입니다. 상승률 흐름입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매주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평균 지수를 제가 2024년, 2025년 6월까지를 엑셀로 쭉 그렸습니다. 이게 숫자를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서울 아파트 0.43% 상승, 0.1% 상승, 이런 거 나오는데 0.1이 뭔지, 0.이 왜 많이 올랐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0.5% 상승했다 그러면은요, 이게 주간 상승률입니다. 곱하기 52 하게 되면 연간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0.1%, 아니 1% 상승했다 그러면 52주 하면 5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번 보죠. 상승률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간다, 차가 달리고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4년 1월, 2월까지는 빨간 선 0% 아래였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차가 후진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후진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동차 속도를 밟습니다. 쭉쭉쭉쭉. 그러다가 2024년 6, 7, 8월 쭉 올라가죠. 급가속 해가지고 차 속도가 150km, 160km 막 달립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더 빨리 가겠죠. 집값이 그렇게 빨리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2024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고 쭉 내려오다가 12월 정치적 불확실성도 생기고 하면서 안정이 되다가 2025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 속도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쑥 내려왔다가 다시 속도를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면서 4월에 잠깐 떨어졌다가 5월부터 6월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6월 말에 대출 규제가 나오죠. 이재명 정부 첫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꺾여서 녹화 시점으로는 이제 아마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선이 쭉 내려오다가 상승률이 안정을 찾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통계를 그냥 보지 말고 엑셀로, 우리 엑셀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엑셀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눈으로, 아날로그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흐름 자체를 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제가 그려준 그래프를 보고 거기에만 끄떡끄떡 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좋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가면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그래프가 나옵니다만 저는 엑셀로 수시로 매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죠. 앞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 정도 모양새가 일치합니다. 쭉 올라갔다 2024년 여름에 올라갔다가 가을에 내려왔다가 2025년 2월 3월부터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 거래량 흐름도 그래프를 그려서 아날로그 선으로 흐름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저는 항상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흐름을 보는 그런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한눈에 딱 알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땅 해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도 또 매도를 할 때도 팔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2년치입니다. 2023년, 2024년, 2년 반이네요.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세인데 어때요? 거래량이 파고가 퉁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2022년 말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됐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늘어난다고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연도별로 쭉 관리해주면 참 보기 편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서울 평균이고 우리 집값 상승이라고 한다면 핵심 지역 있잖아요.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흐름입니다. 아래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 평균이고요. 그 위에 보이는 선들이 노란색이 송파구, 오렌지색이 서초구, 회색이 강남구입니다. 많이 올랐죠. 서울 평균보다 강남 3구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 여름에도 많이 올랐고요. 2025년 5월 이후에도 쭉쭉 3월 이후부터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상승 지역은 일단 서울에서 강남에서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은 핵심 지역에서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강남이 오르면 시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서초구, 강남구에서 송파구, 용산구, 그 다음에 강남 3구, 용산구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는 묶여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들, 한강 벨트라고 하죠. 강동구, 동작구, 동작구에서는 흑석, 노량진, 뉴타운 이런 데입니다. 마포, 성동, 광진구,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양천구, 목동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2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강 벨트. 그 다음 지역, 여기서 올라가서 규제가 나오면 다음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기죠.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도강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경기도는요, 과천시, 성남, 판교, 분당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용인, 수지까지. 그러면 이 지역들은 마포, 성동구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 판교, 분당, 용인, 수지까지 오르고 나면 이제 광교, 동탄, 안양 평천이죠. 그리고 또 송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왜? 돈이 엄청 많으면 50억,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정된 자본 내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신고가 찍었어. 상급지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올라가는 지역에 눈을 돌려서 그 지역이 얼마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신고가 나온 지역보다는 그 다음 순서에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지역에 들어간다면, 투자를 한다면 또 오히려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남이야. 그건 돈 많은 사람 얘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강남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강남이 올라갔다? 송파구가 오르겠구나. 송파가 올라갔다? 마포, 성동, 강동, 동작이 오르겠구나. 양천구가 오르겠구나. 광진구가 오르겠구나. 여기에 올랐다? 서대문구가 오르겠구나. 성북구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동대문구도 오르고. 여기서 더 올랐다? 노도강으로 갔겠죠.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살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지방에서는 이제 울산, 청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약세 지역입니다. 세종시는 2025년 장미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로 반짝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짧습니다, 호재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직 대전하고 충남에
미분양, 입주 물량들도 좀 많이 누적이 된 상태이고요. 최근에 대선 기간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6월 26일 기준으로 흐름을 좀 알려드리면 원베일리 현재 2025년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원베일리가 와 34평 전용 84가 70억 한강뷰가 나오는 곳 70억 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더 높습니다. 52평은 뭐 106억 얘기하는데 평당 2억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압구정은 뭐 130억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면적은 큽니다. 80평입니다만. 와, 아파트 한 채 130억. 빌딩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예전에는 상가 부자들도 꼬마 빌딩, 토지,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를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똘똘한 아파트 그리고 강남에서 상급지, 최상급지는 압구정입니다. 강남에서 최상급지는 압구정이기 때문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팔고 압구정으로 가고 청담동 팔고 압구정으로 가고 송파 팔았어도 가고 싶고 너도 나도 부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압구정 현대.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욕망의 절정이 압구정 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리센츠,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렇죠? 또 파크리어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 많이 올랐는데 전용 84, 34평이 호가 34억 부르고 있고요. 거래는 32억까지 됐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호가는 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포도 이제 신축 아파트 뭐 40억 호가 부르고 있는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제 호가는 좀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되다가 올라가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흑석의 아크로리버하임 흑석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도 30억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싸. 이거는 비정상이야. 안 돼. 말도 안 돼. 떨어져야 돼. 라는 당위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답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우리가 답을 내고 당위성을 부과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결정을 내버리게 되면 모든 결정이 다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비교거래사례법이잖아요. 거래사례비교법 이를 사용하죠. 그러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원가법을 사용해서 땅값, 건물 가격 상가는 수익환원법 사용하니까 그렇죠? 수익률에 대해서 매매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아파트는 거래비교사례법이기 때문에 옆에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다소 비과학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물론 단기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면 조정기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00% 예상을 하고 떨어질 때 집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는 양극화인데요. 삼중 양극화라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신축과 구축 아파트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법칙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방도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면 아무리 인구가 감소를 해도 영원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상황이 서울은 규제가 많은데 지방은 규제가 풀렸다? 그럼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지방의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지는 않아도 좋은 아파트, 랜드마크거나 아니면 소액 갭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일부는 다시 반등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구축도 다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은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신축, 준신축, 준구축, 구축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는데 신축이라고 하면 입주한 10년 이내 아파트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고요. 10년에서 20년을 준신축, 20년에서 30년을 준구축, 30년 이상 된 거를 구축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다 올라갑니다. 재건축 호재도 있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경기도, 특히 지방으로 가게 되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집니다. 왜?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구정, 대치, 반포, 청담,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이제 핵심 지역들,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실수요자들을 갈아타기 전략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규제를 하게 되면 모르죠. 갈아타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에 막혀서 답이 없다면 2주택 전략을 구사하는 분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월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월죽재, 얼어 죽어도 재건축, 얼죽한, 얼어 죽어도 한 채 트렌드였는데 이제 얼죽서, 얼어 죽어도 서울, 얼죽수, 얼어 죽어도 수도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달라지고 강력한 규제가 시행이 되고 대출을 6억까지로 막았잖아요. 627 대책에서 6억까지 막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반응을 할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뭐 금리, 경제 상황,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흐름이 바뀌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다가는 시대의 흐름, 시장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트렌드도 6개월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1년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트렌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금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2022년처럼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월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2026년부터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세 대출 규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금을 못 올려주면 반전세라고 하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못 올려주면 월세로 내야 되는 반전세도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율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율은 전세 가하고 다릅니다. 전세 가율은 매매 가격이 분모, 전세 가격은 분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10억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이면 전세 가율은 50%, 전세가 6억이면 전세 가율은 60%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전세 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율이 45.4%, 강남 3구는 30%대로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분모가 커져가지고 전세 가율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 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서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잘 없고요. 대부분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세 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반대로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16년, 17년에 그랬었고요. 2026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율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서울은 갭 투자하기 좀 힘듭니다.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내년부터 2026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매매 가격 자극 요인들이 많죠.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율이 다시 올라가면 또 집값도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분양가가 10년 동안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2025년 상반기에 서울 은평구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 분양가가 나왔는데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 왜? 평당 4,700. 오션비 붙이면 평당 5천만 원. 강남도 아니고요.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 5천만 원이면 전용 84, 34평 아파트로 하면 얼마예요? 16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14억이 우습게 저렴하게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건축비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또는 뭐 수익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이후는 이제 상승 압력이 높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뭐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올라가죠. 전세 가율 올라가죠.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추경에서 돈 풀기 하고 있죠. 유동성 증가합니다. 정부 정책 신뢰가 좀 낮잖아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뭐 공급 계획도 뭐 그렇게까지 빠른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뭐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맨날 수요 억제 정책만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그 자녀한테 공부 안 한다고 용돈 줄이고 문 닫으면 애가 공부 열심히 합니까?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공부하는 척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낮아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대출 규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길어도 저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도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인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부동산 공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약대로 이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근데 기조는 봐야겠죠.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임대 아파트도 많이 늘리겠다. 신혼부부들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방은 좀 활성화시키겠다. 건설 경기, 뭐 GTX 노선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임기 5년 내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공급 계획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혼부부 요건 뭐 7년에서 10년 확대, 요거는 뭐 빨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정책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느낌이 오시죠? 기본적으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데 좀 방점을 찍고 있고요. 정책은 변합니다. 앞으로도 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기간, 2024년 총선 기간, 2025년 대선 때 얘기했던 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뭐 국토 보유세 2022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거 기간에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기조는 공급을 늘리겠다, 늘리고 싶다라는데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는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 다 결국 공급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규제를 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세금 규제 안 하고 금융, 대출로 컨트롤 하겠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늪에 빠지는 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제가 이 강연 자료를 만들고 나서 627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늪에 빠진다. 그리고 금융 규제, 대출 규제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627 대책 내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보완을 하긴 했는데 골격 자체 스탠스는 제가 대책 발표 전부터 금융 규제, 대출 규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하반기 계획 대비 2025년 하반기입니다. 50%가 한마디로 돈줄 한도, 대출 한도 돈을 삭감해버리겠다는 거고요.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에 2주택 이상 대출 안 나옵니다. 이제 뭐 2주택 이상 받을 생각도 없었죠. 1주택자들은 6개월 내에 기준주택을 처분해야지 안 하면 대출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충격이죠. 수도권과 또는 규제지역에 대출 한도가 이제 6억입니다. 내 집이 50억인데 소득이 내가 10억이라도 연소득이 10억이라도 대출은 6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6억으로 커트라인 잘라버렸고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 정책자금 대출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 청년들 꼭 필요한데 이것도 LTV를 80에서 70%로 줄이고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 우리 뭐 돈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야 또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집 사는데 생애 최초로 돈이 부족해서 LTV 80% 받으려고 하는데 70%로 줄이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이제 이게 궁금한데요. 627 대책이 나오고 이제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욕구잖아요. 구매 욕구, 구매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욕구는 살아있는데 구매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찼습니다. 그러면 6억 이하 가능한 지역이나 물건 그러니까 뭐 신축이 아니면 구축으로
34평에서 25평으로. 지역도 성동구에서 서대문구나 성동구로, 성북구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아니면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장에서는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세 끼고, 왜? 대출 안 받으면 되니까. 전세가 5억인데 내가 5억이 있어요. 뭐 5억 끼워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전략을 비규제 지역에 할 수도 있고요. 이도저도 답이 안 나오면 뭐 전세 살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막 시장에서는 강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겠죠. 7월, 8월 정도 이제 627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률은 감소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 정부가 바라는 건 제가 파트 1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걸 바라지 않고 거래량, 상승률이 안정되길 바라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7월, 8월 여름 휴가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 상승률이 감소되면서 안정을 찾으면 정부도 한숨 돌릴 것 같고요. 그러다가 추석 지나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간다. 꿈틀꿈틀대고 풍선효과 생긴다. 수도권이나 서대문이나 성북구, 서울, 또 노도강 쪽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규제 나옵니다. 더 강한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도 있고요. 더 오르면 세금 규제 결국에 또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자제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 규제를 안 되면 세금 규제 해야죠. 종부세 또 강화할 수 있고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했는데 뭐 유예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좀 감면해줘서 집주인들의 매물, 상대 공급이 좀 나와서 집값이 안정되면 또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죠. 이재명 정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풍선 효과도 차단해야 되고요. 서울 공급도 부족한 거 많이 해결해야 되고 미분양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지방에 건설업계 PF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도 해결해야 될 산 넘어 산입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주택공급은 아마도 신규택지 발굴하고요. 국공유주의 유유부지들 활용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곳들 용적률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용 수자 같은 거 폐지를 하면 이재명 정부는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또 감면 이런 걸 줘가지고 매물 잠김 현상 해소하고 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정도 해줘서 서울로 향하는 돈이 지방 미분양으로 해서 미분양 해소하면 건설업계들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정책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지층들이 또 극렬히 부자 감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네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은 뭐 과도한 자신감,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론적으로 우리 중2병 걸린 자녀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뭐라 하면 더 엇나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규제도 종부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올리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책은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 특강 내용 좀 보시고 이런 점 반면 교사에서 잘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중2병 자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요. 공급이 빨리 안 되더라도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줘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눈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 수가 아닌 보유 금액으로 다주택자 규제 폐고 3주택 이상 3억짜리 3주택 가진 사람보다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금액으로 합계해서 금액으로 저는 세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감면해서 매물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지방에 양질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들 병원 만들어서 지방의 수요 자본이 서울로 많이 유입이 안 되면 서울 집값도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단기, 장기 정책들 해준다면 또 좋은 정책,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은 해제했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묶었기 때문에 9월 30일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도 다시 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변합니다. 생물,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하고 시장 흐름을 계속 읽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강의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